제가 시장을 보는 이제 제일 기본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예. 일반적으로 이제 정책이 뭐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안 미친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갑론을박이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은 이제 용수철이라고 봐요. 네. 점점 힘이 강해지는 용수철인데 힘이 빠질 때도 있고 예를 들면 이제는 공급이 줄어들어서 상승 여력이 생기면 상승 압박이 생기면 용수철의 힘이 강해지는 거고 공급이 많아서 혹은 수요가 줄어들어서 상승 압박이 없어지면 하방 압박이 생기면 그럼 용수철의 힘이 낮아지는 건데 네. 예를 들면 지금은 공급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용수철의 힘이 세지고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기에서 누군가는 정책을 통해서 이 용수철을 늘릴 수도 있어요. 잡아당길 수도. 그러면 원래 상승해야 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정책의 효과가 다하면 다할수록 힘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럼 용수철은 원래대로 돌아와요. 원래 힘이 있으니까. 반대로 정책으로 부동산에 누르려고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용수철을 이렇게 압축시켰어. 근데 이 정책도 결국에는 힘이 점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용수철이 힘을 못 이기고 용수철이 원래 크기로 돌아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시장이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아서 용수철이 힘이 없을 때는 정책적으로 이제 용수철을 억지로 길게 늘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용수철을 압축시키려고 정책을 내세운 건데 이 정책이 부작용을 일으키면서 오히려 용수철을 땡겨버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결국에 중요한 건 용수철은 늘리든 압축시키든 결국에는 자기의 본래 크기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탄핵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뭐 걱정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게 뭐 1, 2년 텀 이렇게 봤을 때는 1, 2년 단위로 이제 계획을 세우셨던 분들은 좀 계획을 수정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보다 훨씬 롱텀으로 투자를 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시장은 용수철이 힘이 세지고 있는 거고 그럼 지금 뭔 짓을 하든 눌리든 뭐 늘리든 어쨌든 제가 이렇게 갈 거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냈는데 그게 부작용이 나서 오히려 늘리는 쪽으로 영향을 줬어. 그러면 과다하게 늘어난 거잖아요. 그럼 그때 그냥 저는 이거 과도하게 늘어난 것 같은데 팔아야겠다라고 전략을 세우는 거고 만약에 압축됐다 그러면 기다리면 결국에는 용수철이 제 크기대로 돌아올 테니까 라고 하고 기다리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게 기본적으로 제가 시장을 보는 스탠스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에 이제 다음에 얘기들을 좀 따라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용수철. 네. 다주택자신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대한 그런 어떤 막연한 두려움? 세제라든지 예. 뭐 그런 대출 규제라든지 굉장히 그 문재인 정부 때 그렇죠. 까다롭게 예. 들어왔던 예. 뭐 어제인가요? 찌라시 또 돌던데? 마포랑 성동구 추가로 조정 걸고 뭐 이런 거 15억 초가 뭐 대출 막고 뭐 이런 거 맞아요. 들더라고요. 지방 풀고 취득세 풀고 뭐 이런 거 돌긴 하던데 뭐 이제 일단은 다주택자한테 좋은 시장이 되진 않을 거예요. 확실한 건. 다주택자한테 좋은 시장이 되진 않을 거고 저한테도 좋은 시장이 되진 않을 텐데 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다주택자들을 쪼인다라고 했을 때 쪼일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다주택자를 쪼인다. 신규 다주택자는 취득세를 뭐 지금처럼 걸어놓으면 사실 다주택자 되기가 정말 힘든 거고 지금 현재 다주택자인 사람들을 쪼이면 뭘로 쪼일 것 같으세요? 보유세를 쪼겠죠. 근데 중요한 건요. 문재인 정권이 보유세를 점점 강화하고 있던 시기는 공급이 늘어나고 있던 시기였어요, 입주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용수철이 힘이 빠진 시기잖아요. 그 시기에는 사실 자연스럽게 그 임대인들이,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약자가 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공급이 많으니까 임차인들이 나 저기 가면 돼 라고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신규 입주도 계속 있었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앞으로 입주 물량이 별로 없잖아요.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때는 보유세를 늘려도 이거를 우리가 함부로 임차인한테 전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전가시키려고 그러면 나 니네 집 안 가 다른 집 가면 돼 라고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도 똑같이 문재인 정권이 보유세를 올릴 때 이거 다 임차인한테 전가시킬 거다라고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그거 보고 무슨 소리냐. 지금 공급이 이제 많은데 이걸 어떻게 임차인한테 전가시키냐. 이거는 임대인이 떠안아야 될 거다 당분간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그분들이 그때 얘기하셨던 그 얘기를 제가 그대로 지금 가져와서 이제는 공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보유세를 올리면 결국 그 몫은 다 임차인들에게 전가될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주택자가 안 늘어난다. 네. 다주택자 안 늘어나면요 전세 물량도 없어요. 전세 물량이 없는데 공급도 없어. 그러면 전세가 올라갈 거고 아니면 월세라도 올라갈 거고 이런 게 일종의 이제 다 전가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결국에는 그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올린 그 기간을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지. 결국 제가 누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데 이 누른 기간을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지. 이 누른 기간을 버티면 결국 용수철 크기대로 돌아온다고 그랬죠. 그럼 결국 제가 보유세를 더 낸 만큼 저는 다 그게 시세 차익으로 분출되든 월세로 분출되든 어떤 방향으로든 분출될 거라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는 버틸 수 있는 준비가 되겠죠. 여기서 뭐 좀 보유세가 더 올라가도 낼 수 있는 준비들이 계속 요 몇 년간 현금 흐름을 만들면서 해왔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면 그 요 몇 년 동안 현금 흐름이 늘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고금리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있던 시드머니조차도 다 이자 내는데 쓰고 세금 내는데 써서 지금 이제 더 이상 진짜 거의 기진맥진 상태다, 자금 여력이. 그러신 다주택자분들한테는 진짜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한테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사실 그냥 버티면 결국에는 갈 길 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후자 쪽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신경 안 쓰는 편입니다. 아까 찌라시 저희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예. 이제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 뭐 방향 예, 틀었고 공급 부족한 거 뻔히 알고 전세 뭐 날린 거 예. 뻔히 보이고 내년에는 또 날릴 것 같은데 이제 정부가 뭘 할 거 아닙니까? 뭐가 됐든 뭐 열중시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예, 부동산 그렇죠. 시장에 예. 맡기겠습니다 이러진 않을 것 같고 뭐 말하는 건 그렇게 맡기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계속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약간 시장에 맡기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부자들이 집 사는 거 어떻게 막냐. 네. 그냥 우리는 세금만 잘 내면 된다. 뭐 이런 쪽으로 하고 뭐 보유세도 뭐 크게 늘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뭐 정말 어떻게 될지는 모를 일이고 근데 정책을 어떻게든 취하긴 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게 또 시장에 대한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걱정하죠. 왜냐면 문재인 정부 때 예. 월마다 나왔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보도자료 보는 게 거의 일상에 가까운. 그렇죠. 예. 뭐 그때가 톡방- 사실 강사들 입장에서는 제일 재밌었죠. 뭔가 건덕지가 계속 많으니까 요래저래 분석도 해보고 이거 하면 어떤 향이 오지 하고 공부하기에도 되게 좋았고 맞습니다. 왜냐면 어떤 정책이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가 계속 공부가 되잖아요. 공부하기도 좋고 힘드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욕먹겠지만 어쨌든 되게 버라이어티하고 심심하지 않은 시기였는데 사실 저는 최근에는 야 너무 뭐 얘기할 게 없다 시장에 대해서 변화하는 게 있어야지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했는데 그런 시장이 올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많이 냈는데도 문재인 정권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 와요. 이거 오르기 시작하면 오히려 정책으로 계속 내도 누르기까지 이제는 시간이 걸리는 거고 죽은 다음에는 정책적으로 살리려고 해도 또 살리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일단 방향성이 한번 잡히면 아무리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를 때려도 저는 당분간은 갈 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분간이 저는 최소 뭐 4년 5년은 갈 게 갈 거라고 보거든요. 4년 5년. 예, 근데 그 시작이 아직 안 했어요. 역대적으로 봐도 다 4, 5년 정도는 상승했어요, 계속. 중간에 한 번 정도 이제 그 4, 5년 상승 기간 동안 한 1년 정도 부침이 있던 시기가 항상 있었던 거고. 시작도 안 했지만 사실 올 상반기만 봐도 사실 예. 강남 최상급지를 보면 진짜 아, 예.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이게, 그러니까 이 시작을 안 했다는 멘트가 되게 어떤 분에 따라서 무슨 시작을 안 했냐, 벌써 시작하지 않았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시작했다고 말하는 건 전반적으로 이제 다 상승 기운이 도는 요런 느낌의 시작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시작했다고 제가 이제 섣부르게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한 이유가 올해까지는 수도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입주 물량이 딱 적당 수준이에요. 작년까지 많았고, 25년까지는 적당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게 딱 내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한 상승, 이게 서울은 사실 그보다 훨씬 전부터 계속 모자랐죠. 공급이. 그래서 서울 쪽에 좀 메인 입지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지금 먼저 올랐지만, 그리고 그게 지금 퍼지는 분위기지만, 요게 이제 공급 부족과 맞닿으면서 정말 본격적인 힘으로 올라가는 거는 저는 아직 시작을 안 했다라고 보는 쪽이고요. 그래서 이게 힘도 사실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용수철의 힘이 결국에는 시장의 근원적인 힘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 용수철의 힘이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움직이는 건 아직 본원적인 힘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힘으로 좀 유동성의 힘으로 좀 움직인 부분이 큰 거고 이제 내년부터는 정말 근원적으로 움직이는 움직임들이 나올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기억 남는 거 있으세요? 딱히 뭐 아직 이게 예측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서 사기 신도시. 사기 신도시 얘기하면서 이제는 뭐 반포나 이런데 이제 그 임대주택 많이 공급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했었잖아요. 내놔라 공공임대. 네. 근데 일단은 저는 그 정책을 보고 제일 먼저 생각을 했던 게 이명박 정권 때를 생각을 했어요. 이명박 정권 때도 보금자리 주택을
서울의 노른자리 땅에 반값 주택으로 주겠다라고 해서 그걸 기다리던 사람들이 매매를 안 하고, 그러니까 매매가 반등이 안 되니까 매매 심리는 계속 죽고, 그 기다리는 사람들 다 전세로 머물면서 전세가 폭등을 일으켰던 거고, 그럼 그때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이 용수철을 눌렀기 때문에 매매가는 못 오르면서 전세가만 올랐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이제 정책이 힘이 빠지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형식으로 시장이 분출이 된 거란 말이에요, 매매가로. 근데 이재명 정권이 정말 지금 만약 이렇게 이명박 정권 때 했던 것처럼 메인 입지에 좋은 주택을 공급해 줄게, 기다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저는 두 번째 보금자리 주택 때처럼 이제 전세가 폭등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고자 하는 건요, 어느 대통령이나 하고 싶어 했어요. 사실 뭐 저희가 계속 말은 전문가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공급을 잡아야지, 맨날 정책으로 해봤자 못 잡는다, 이 바보 같은 정책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들도 공급이 많아야지 잡힌다는 건 알고 있어요.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도 공급으로 결국 잡았어야 했는데, 공급을 안 하고 결국에는 이제 뭐 대출 규제하는 식으로 잡아서 결국에 공급을 잡아야 잡힌다는 걸 몰랐던 대통령이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시선도 있는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공급이 중요하다는 걸 엄청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세웠던 그 임기 초기에 세웠던 그 부동산 플랜에 보면 공공임대주택을 진짜 무지막지하게 공급하기로 계획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한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게 왜 계약만큼 못 됐냐면요, 결국에는 정부가 돈이 없거든요. 그만큼의 계획을 세우면 뭐예요? 그만큼 돈이 있어야지. 심지어 저희가 LH가 한때 천문학적인 부채에 시달렸잖아요. 그 이유가 노무현 대통령 때 부채 신경 쓰지 말고 임대주택 공급 최대한 하는데 집중하세요라고 해서 LH가 부채랑 부채를 다 끌어다 공공임대주택을 제공을 한 거예요. 그때 쌓였던 부채가 계속 누적이 돼서 그 천문학적인 부채가 나왔던 거거든요. 결국에는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한국은행과 사실 정권은 별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돈을 뭐 많이 찍으라고 해도 여기서 아니야, 우리 찍으면 경제 망가져, 못 찍어내는 거 못 찍는 거고, 그럼 정부가 돈을 찍는 주체도 아니고, 돈이 없으면 정부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이 공급할 수도 없고, 많이 공급하지 않는 대신에 양질의 주택을 뭐 좀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사람한테 뿌리겠다라고 한다면, 그거 기다리는 사람들 때문에 또 전세가가 오르면서 나중에 이제 그게 매매로 전이 되면서 매매가 상승이 또 일어날 거고, 이런 식으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정책을 보고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예. LH 하나만 죽이면 되겠다. 호텔 경제야. LH 죽으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LH를 조져. 야, 계속 지어. 빚내. 이렇게. 찌라시까지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정책이 나와야지 그걸 좀 보는 편이고, 왜냐면 요즘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걸 일일이 다 신경 쓰면 나중에는 이게 가짜 정보였는데 그때 이런 정책이 있지 않았나라고 그렇죠. 진짜처럼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쵸. 좀 진짜로 실제로 발표된 것만 좀 보려고 하는 추세라서, 네. 그거 외에는 크게 들었던 건 없은 것, 기억에 남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보유세라는 게 재산세랑 종부세잖아요. 네. 근데 재산세는 뭐 그렇다 치고 종부세를 보통 이제 많이 건들죠. 네. 근데 종부세 쪽에서 이제는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을 안 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세금을 안 건드려도 충분히 세금이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지금 공정시장가액을 60%까지 낮춰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낮춰놨는데 이 60% 낮춰놓은 걸 이제 유예만 안 시키면, 연장만 안 시키면, 그러니까 자동으로 회복되면서 종부세가 올라가는 거다 라고 이제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세금을 안 올려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제가 이제는 개인적으로 다주택자로서 체감했을 때 네. 가장 종부세가 많이 줄었던 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랬었어요. 근데 그 종부세 체감 금액이 제일 많이 줄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윤석열 대통령이 되자마자 거의 바로 줄였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도 물론 이제 많이 줄어서 됐더니 좀 숨통 좀 튀기네 이런 생각했는데, 사실 그것보다 왜 이렇게 적게 나왔어? 라는 생각을 했던 거는 그 다음이었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종부세 공제액이 원래 1가구 1주택 12억이었고 1인당 6억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1인당 6억이었고 지금 1가구 1주택 12억으로 올라갔고 1가구당 9억 9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와이프랑 공동 명의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와이프 명의로 돼 있는 것도 하다 보니까 이게 6억이었다가 9억으로 되면서
각각 3억에 대해서 종부세를 안 내도 되는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컸거든요. 룸이 근데- 더 생기는 예. 각각의 룸이. 예, 근데 그거를 저는 지금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그럼 결국 공정가율만 뭐 원상복귀 시킬 수 있는데, 물론 타격은 있겠죠. 타격은 있겠지만, 우리가 뭐, 걱정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심각한 타격으로 그 시장가율 회복이 올 것이냐라고 해서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다주택자분들은 사실 막 반포나 서초 이렇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애매한 것들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애매한 것들은 안 올랐잖아요. 안 올랐기 때문에 지금 공정시장가액을 높게 잡는다고 해도 가격 자체가 지금 낮은 상태라, 그래도 예전에 뭐 진짜 최고치 찍었을 때 그때 종부세처럼 다시 두들겨 맞을 거다, 이렇게까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정책이 나올 때 오히려 재밌었거든요. 그때도 후레이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라이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책 발표 나오고 끝나자마자 전화했는데 제가 전화해서 뭐 팔아야 된다 이렇게 했던 거 아니라 매수하세요라는 전화를 했었거든요. 어디 지금 이제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확실하게 보였거든요. 이게 이제 뭘로 예시를 들어드리면 좋냐면, 이 부동산의 흐름이 강줄기의 흐름이라고 보면요, 정책은 그 강줄기에 이제는 바윗돌을 하나씩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강줄기가 여러 가지의 줄기로 뻗어나가면 사실 우리가 여기서 어디로 뻗어나갈지 예측하기가 아무 정책도 없을 때는 오히려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지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로 물길이 너무 많이 흐르는 것 같으니까 여기 막아버릴 거야. 예를 들면 토호제 같은 경우도 그 강남 3구로 물길이 많이 흘러가는 것 같으니까 여기 다시 막자라고 해서 이렇게 돌을 쫙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거기로 가던 물길들이 옆으로 흘러갈 거라는 게 뻔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정책이 많이 나올수록 어떻게 보면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잘 잡는가의 문제일 뿐이지 투자의 방향성은 점점 명확해져요. 그거를 이제는 누군가는 몰이 사냥해서 결국에 다 죽이려고 한 건대로 모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매도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몰이 사냥해서 죽이기 전에 판산하면 버는 거고, 사냥을 할 때까지 나는 조금이라도 더 먹을 거야 라고 잡고 있던 사람들은 결국 몰이 사냥에 당하는 건데, 네. 근데 결국 그 몰이 사냥을 하려고 해도 10개의 물줄기가 있다 그러면 한 8개 정도는 막고 2개의 이제 물줄기에서 몰이 사냥을 할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러니까 계속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첫 번째 물줄기 막히는 것부터 볼 거라고요. 그러면 한 5번째 물줄기까지만 막히는 걸 봐도 그러면 10개 중에 골랐어야 되는데, 이제는 5개 물줄기 중에 하나만 가면, 그리고 10개의 물줄기도 흐르던 물줄기들이 5개의 물줄기로 흐르면 당연히 여기도 더 오를 수밖에 없겠죠. 뭘 하든 사실.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투자하는 것도 좀 더 명확해지고 쉬워지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저는 다주택자라서 정책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했을 때,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이 힘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안 힘들었다. 아니, 그런 이제 거만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저는 사실 그래서 이게 힘들다기보다는, 왜냐면 그리고 그때는 그래도 매도가 됐잖아요. 근데 다주택자들이 정말 힘들었던 건 사실 오히려 정책이 이제 제대로 안 나왔던 22년도, 23년도 이때가 솔직히 제일 힘들었죠.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오히려 정책이 제대로 안 나왔잖아요.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건 정책이 아니라 시장이 죽었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근데 지금은 시장에 에너지가 쌓이고 있는 거고, 용수철에 힘이 없어졌으니까 다주택자들이 힘든 거지,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괜찮을 거라 보고, 근데 그럼에도 이제는 걱정이 많으시다면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현금 흐름을 만드셔야 돼요. 이게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현금 흐름에 대해서 되게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해도 월세를 통해서 만들려고 하세요. 왜냐면 내가 하던 게 부동산 투자니까. 근데 월세로 부동산 투자로 월세를 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하면 자본 시드가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현재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이미 시드 다 묶여 있을 거고, 지금 그 안 좋은 시기에 모으려고 해도 다 세금이든 대출금리 이자든 뺏겨가지고 모아둔 것도 별로 없을 거고,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뭐 더 안 좋아지면 버틸 여력이 없고 진짜 기진맥진하니까 지금 정책에 대해서 막 걱정되고 이러시는 건데, 사실은 그 외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치만 해놓으시면,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보유세가 올라도 뭐 갑자기 몇백만 원 내던 사람이 내년부터 1억 내세요 이러는 것도 아니고, 몇백만 원 내던 사람이 뭐 1,000만 원도 넘게 내거나 요 정도 수준일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 정도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저는 여력은 계속 갖춰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걱정한다고 사실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걱정한다고 이재명이 정책을 안 해줄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실제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대비를 할 때 여기다 부동산을 뭐 더 사라 더 팔라 이런 것보다 사실 제일 현실적인 건 현금 흐름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게 현실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되게 공감이 되는 게 그 부동산 하셨던 분들이 그래서 현금 흐름을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네. 현금 흐름을 생각을 하니까 지산에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 이제 고생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업 쪽으로 아마 좀 더 눈을 돌렸더라면 조금 더 덜 힘들게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쵸. 싶기도 하고요. 그쪽으로 조금 대비를 해주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주택자라서 불안하시다면. 지금 갈아타기엔 이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갈아타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를 팔고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갈아타기를 한다면 두 개가 있어서 두 개를 팔고 그걸 합친 걸로 갈아타기를 해야 되나를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일반 실거주자분들이 1주택 하고 있었는데 나 여기서 그동안 모은 돈이 있으니까 더해서 갈아타기 할래? 요 시기는 저는 이미 좀 늦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시장에 따라서 사실 갈아타기 시점이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특히나 좋은 입지들이 너무 먼저 빨리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갈아타기는 현실적으로 지금 갈아타기를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라고 보고 차라리 지금 실거주하고 있는 데서 1주택이라면 저는 한 채를 투자를 해서 거기서 이제 씨들이 좀 더 빨리 모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왜냐면 결국에는 한 곳만 계속 가진 않아요. 이게 저희 몇 개월 전만 해도 초양극화다. 네. 이제 다른 데는 다 망했다. 서울에 좋은 데만 계속 오른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뭐 강남만 살아. 그런 얘기 계속 했었는데 제가 그때 저희 회원분들한테 계속 주간 브리핑 받아 얘기했던 거는 아니다. 이거 무조건 퍼질 거고 다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다. 그래서 그때 이제 토어제 걸리고 나서도 토어제 이미 걸릴 때쯤에 지금 오르고 있는 집들을 보면 서초와 강남에서도 정말 최상위급지, 뭐 아크로니머 파크나 이렇게 정말 제일 비싼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싼 애들이 있고 세 번째로 비싼 애들이 있다. 우리 입장에서 사실 서초, 강남이면 다 비싸지만 근데 사실 거기서도 제일 비싼 애가 있고 그 다음 비싼 애들이 있고 그런데 요즘 올라가는 분위기를 보면 제일 비싼 애들은 조금 멈춰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비싼 애들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이게 위에서부터 이미 조금씩 밑으로 퍼져나가는 게 보이는 거다. 우리는 서초, 강남으로 묶어서 보기 때문에 이거를 서초, 강남만 다 비싼 데만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서초, 강남에서도 지금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흐름이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몇 달 전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제 서초, 강남이 아니라 특히 이번 6월부터는 명확하게 KB 중환시 계열에서도 퍼지는 게 보여요. 제가 서쪽도 계속 안 올랐기 때문에 제가 계속 아마 저번 라이브 때도 동작구 쪽 괜찮다고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동작구도 괜찮다고 그러고 영등포구도 제가 많이 안 올랐다고 얘기했던 곳이었고 목동도 그때는 목동도 많이 안 올랐었고요. 그리고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수지도 제가 많이 안 올랐다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런 곳들이 지금 사실 지금 제가 싸다고 얘기했었던 시점 이후로 다 어느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제가 예측을 잘해서 제가 대단해서 그걸 맞춘 게 아니라 원래 흘러요. 근데 그거를 되게 현재 시점만 보고서 현재 초양극화인 거 보면 알지. 뉴스 보면 알고 신문기사 보고 데이터 보면 알지. 그걸 말하는 게 무슨 전문가예요. 전문가는 그래도 지금은 초양극화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맞추는 게 저는 그러니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그래도 부동산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시장의 흐름이란 게 결국에는 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싼 게 더 비싸지면 결국 못 사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거를. 그럼 그 못 사는 사람들이 1등 놓쳤다고 부동산 안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2등 거 살 거라고요. 2등 놓치면 3등 거 살 거고 그럼 내가 계속 좀 싸게 사고 싶어서 금매 나오겠지 부동산 시장 꺾일 거야 라고 하다가 1, 2, 3등을 다 놓쳤어. 그럼 이때부터 마음이 급해지는 거지. 야 정치기 모든 4등부터 이따 사야겠다. 나 1, 2, 3등 기다리다가 하나도 못 잡았어. 이러면 4등 하는 거고. 근데 사람들이 다 이 기다리는 게 간 보는 게 되게 길잖아요. 지금 일반인들은 아예 아직도 부동산에 관심이 끊어진 뒤에 이제 다시 안 살아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한 20등짜리 오르는 거 보고 야, 나 21등이라도 사야겠다 하면서 급하게 달려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버블이 일어나면서 그게 나중에 뻥 터지는 식으로 계속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구조를 봤을 때 사실 안 퍼질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안 퍼진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사실 좀 되게 웃겼고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정책을 이따위로 해서 뭐 그런 데만 오른다라고 했는데 그냥 그거는 본인들이 시장 보는 눈이 없었던 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근데 진짜 되게 재밌는 게 저도 이제 일반인 우리 말고 우리는 이제 항상 이 프레임 TV 볼 정도면 진짜 그쵸, 부동산에 맞아. 진짜 관심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말고
일반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전혀 지금 뭐 맞아요. 부동산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맞아요. 진짜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아직도. 왜냐면 내 주변 집들은 오른 게 없거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은 저 뭐 부동산 유튜버라고 부동산 좋게 얘기하고 막 뭐 이렇게 막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닫아 그냥. 아직은 진짜 그렇죠. 맞아요. 예. 신기하게도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가는 거. 이거는 아직도 유효합니까? 두 개나. 그거는 사실 돈이 더 많이 생기니까 그냥 유효한 것 뿐이죠. 근데 그게 좋은 선택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엄밀하게 그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위만 올랐고 밑에는 안 올랐는데 제가 퍼져 내려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도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둘 다 오를 텐데 얘는 어느 정도는 쉬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는 차라리 지금 1주택자는 그 한 채를 투자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했던 게 얘네가 올랐는데 서울이 잠깐 쉬어갈 때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때 그러면 갭이 그래도 좀 줄어들잖아요. 그때 그나마 이제는 한 번 더 이렇게 갈아타기 시도를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러려면 이제 시드를 좀 빨리 더 늘려놓고 있어야 되니까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게 그나마 지금은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두 개 있으신 분들도 사실은 두 개 있는 사람으로 엄밀히 얘기하면 제가 지금 권장드리는 포지션이잖아요. 한 채는 가지고 있고 한 채는 투자형일 거고 그러면 이걸 합쳐서 사실 위가 여기는 오르고 있는데 위에는 그동안 많이 올라서 좀 쉬어갈 때 요때가 이제 갈아타기 타이밍이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직 그 시기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사실 밑에가 아직 그렇게까지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위도 쉬어가는 느낌이 아직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사실 갈아타기 하기에는 현재 기준으로는 좀 늦었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뭉치는 쪽으로 방향을 왜냐면 문재인 정부 때 똘똘한 채 그렇죠,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잔상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좀 이렇게 줄여나가서 그렇게 상급지로 가는 게 맞을까요, 이번엔? 일단은 저는 그 방향이 이번 이재명 정권 때는 맞다고 봐요. 이재명의 다주택자한테 모르겠어요. 이제 나중에 어떤 마음이 병증을 사실 워낙에 알 수 없는 분이잖아요. 네. 저희가 제일 사실 리스크하게 생각하는 게 다주택자를 죽일 거야가 아니라 얘가 도대체 무슨 또라이 짓을 할지 모르겠다가 사실 제일 겁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이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리스크하다고 보는 건데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포지션도 사실 언제 말을 어떻게 바꿀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대로 다주택자를 이제는 쪼아갈 거다라는 확률이 아무래도 이제 당의 성격을 봤을 때는 좀 더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당적인 성격을 봤을 때. 그러면 그걸 봤을 때 좀 이제 줄여가는 게 아무래도 하나로 모아가는 게 맞기는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긴 관점인데 제가 아까 단기적으로 2년, 3년을 말씀드렸고 좀 길게는 5, 6년 뭐 이렇게를 말씀드렸고 정말 장기로는 이제 뭐 10년, 20년을 보고 하는 게 이제 장기로 보고 하는 건데 정말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엄밀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앞으로 한 20, 30년 뒤에 일이긴 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한 7살, 8살 애들부터 인구가 이제 줄어든 거기 때문에 걔네가 성인이 돼서 주택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나이 정도까지 되려면 아직 시간은 좀 남아있어요. 한 20년, 30년은 남아있는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중심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개 있는 것보다 좋은데 하나 있는 걸로 사람들이 쏠릴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에 그게 가치가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긴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줄여가는 게 맞다고는 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단기, 중기, 장기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3주택자인데 당장 내일 다 팔고 하나로 줄여서 내일 가야겠다. 이거는 제가 그렇게 하기에 좋은 타이밍은 아니다라고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3주택도 또 어떤 주택인지에 따라서 또 좀 다르겠죠. 완전 지방이면은 시골 쫙이면 그런 데는 사실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조금이라도 시드 회수해서 하나로 뭉치는 게 지금이라도 맞고요. 왜냐면 거기 오를 거 기다리느니 그냥 손해보고 회수되는 돈이 있으면 팔고 나와서 이제 차례가 올 것 같은 애에 줄 서는 게 훨씬 더 빠른 방법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왜냐면 자가라고 했으니까 내 자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매수세도 있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집이 한 두세 채 있다. 그런 걸 가정을 했을 때는 지금 사실 웬만큼 선호하는 지역은 아직 그렇게 오르진 않았으니까 지금 그걸 팔고 갑자기 많이 오른 뭐 강남이나 서초로 점프한다? 그거는 사실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금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서울 정비 사업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서울 정비 사업은 갈 거라고 봐요. 계속. 이거는 정책적으로 뭐 이제 서포트해주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재건축을 막을 가능성은 되게 적다고 봅니다. 거기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표심이 엄청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포기하기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재개발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재명이 얘기한 걸 보면 이재명도 결국 공급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뭐 엄청 투기 세력까지 들어갈 정도로 권장하진 않겠지만 이거를 뭐 태클을 걸어서 못 진행하게 막겠다 이러기는 저는 현실적으로 이제는 힘들다고 보고, 근데 이 정책적인 것들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사실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제대로 진행이 못 되는 이유는 정책적인 이유보다는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문재인 정권 때 그 초과이익 환수제 했잖아요. 재초안했는데 재초안했을 때도 재건축 계속 올랐고 다 샀습니다, 사실. 그러고 이제 재초안 낼 때 되니까 이거 위헌이다라고 이제 소송 걸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를 때는 그냥 정책이 나오든 말든 그 재초안은 나중에 일이니까 그때 가서 생각하고 일단 지금은 베팅하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재건축 재개발의 수익성도 자연스럽게 당연히 생기는 거고, 왜냐면 결국에 비싸게 못 파는 상황인데 원자재 가격만 올랐잖아요. 지금 뭐 콘크리트도 올랐고 철근도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고 원자재 가격은 올랐는데 그걸 비싸게 팔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니까 수익성이 없는 거지, 집값이 올라가면 비싸게 팔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수익성이 생기니까 그럼 그로 인해서 상승이 되는 거지. 그 과정이 이제 상승하니까 정권에서는 계속 뭔가 규제책을 넣겠지만 경험했다시피 당분간은 그거 갖다 끊기지가 않는다. 제가 아까 10개의 물줄기라고 했죠. 재개발에도 10개의 물줄기가 있을 거고 여기서부터 계속 끊으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아예 첫 번째 물줄기도 끊기 전에 들어가서 그래서 한 5번째 물줄기까지 끊겼을 때 나머지 5번째 물줄기 들어가려는 애들은 다 팔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저는 사실 지금 재건축 재개발 진입하는 거는 되게 괜찮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수도권도? 네, 수도권도. 서울 말고도? 예. 다만 이제 너무 프리미엄이 많이 낀 데는 피해야겠죠. 근데 단계상 지금 재건축도 서초나 이런 데 위주의 재건축들이 많이 올랐고 사실 여의도? 뭐 부천이나 그러니까 여의도까지 아니라 부천이나 이런 데 얘기하기 그렇지만 부천도 나름 일기 신도시 있는 데인데 재건축 지역 때 그렇게 많이 안 올랐고요. 뭐 거기는 회복했다고 보기도 조금 어려운 수준이고,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많이 그래도 회복했긴 했지만 그에 비해 평촌도 재건축 지역들이 별로 지금 일기 신도시 오히려 선도 지역 나오고 발표된 다음에 잠깐 시끄럽고 그 다음에 완전 조용했어요. 물론 이제 조금씩 잠수함처럼 밑바닥에서 오르고 있기는 수면 밑에서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렇게 막 관심을 크게 받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 뭐 안양에 있는 집값들이 많이 오르면서 갑자기 막 분양도 비싸게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사람들 재건축으로 관심 확 쏠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원래 시장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면 분양가를 높게 할 수 있고 분양가가 높게 되면 그 분양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준신축을 찾거나 아니면 투자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은 야 분양이 저 정도에 되면 이거 재개발 싸네 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이렇게 몰리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거든요. 근데 아직 분양가가 높게 때렸을 때 분양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집값은 오르고 있는 게 맞잖아요. 지금 퍼지고 있는 것도 맞고. 집값이 오르고 이게 퍼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가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 단계가 재건축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10개의 물줄기 중에 하나도 안 막혔을 때 먼저 들어갔다가 5개의 물줄기가 막혔을 때 털고 나오자라는 전략을 쓴다고 하면 지금이 들어가기 나쁘지 않은 시기죠. 거의 대다수 일반인 기준으로 보면 신축 새 아파트에만 포커스가 지금 맞춰져 있으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투자했던 것 중에 되게 수익률이 좋았던 것 중 하나가 안양 재개발이거든요. 그 안양 재개발을 제가 16년 10월인가에 샀어요. 16년 10월에 이제 샀었고. 9년 전입니까? 네. 와. 그때쯤에 샀었는데 그때는 진짜 제가 14년도에 투자를 시작했으니까 나 16년 아니었어. 15년이었어. 15년 10월이었어. 죄송해요. 10년 된 거네? 15년 10월이었는데 그때 투자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진짜 мот도 모르는 꼬꼬마였단 말이에요. 불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거길 가셨어요? 거기가 제가 이제 그때는 은행원이었거든요. 아직. 근데 거기 이제 저한테 많이 오시는 부동산 사장님이 여기가 재개발이 될 거라는 거예요. 곧. 재개발이 될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입지가 제가 봤을 때 뭐 그렇게 좋아 보이는 줄 아는데 그때는 어쨌든 그때 15년도에 제 목표가 월에 한 채씩 사자였는데 뭘 사야지 하고 고민하던 순간이 그런 시기였는데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뭔가 저거 괜찮은 건가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제가 정말 부동산을 모르니까 재개발 투자를 하면서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 갭 투자하고 싶은데 갭 작은 걸로 좀 찾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재개발 투자인데. 근데 또 되게 웃기게 사장님이 진짜
3천짜리 갭을 찾아서 주셨어, 재개발을. 피포함? 네, 피포함. 와. 3천짜리 갭, 그러니까 매매가랑 전세가랑 3천밖에 차이 안 나는 거고, 요게 6개월이면 갱신을 하는데 1,000만 원을 올려받을 수 있어서, 그럼 투자금 2천으로 잡을 수 있는 물건이었어요, 6개월 뒤면. 그래서 그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서 할게요 하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계약금 넣고 잔금 치렀던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추진위원회 설립됐던 날이었어. 추진위원회 설립 경축 플랜카드 붙었던 날 제가 잔금을 치렀거든요. 그거 완전 초창기였던 거예요, 재개발. 근데 이미 지르고 나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재개발 뭐 검색해보면 이제 뭐 재개발 10년 걸린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돼서 야, 이미 어쨌든 계약금은 들어가고 잔금까지 치셨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좀 이제라도 공부를 해보자 해서 책을 찾아봤어요. 교보문고에 책을 검색해봤는데 진짜 재개발 책이 딱 2권 떴었어요. 재개발로 검색하니까 2개 떴었는데 그 중에 한 권은 그때 2015년 당시에 2008년도에 발행된 책이었고 그리고 너무 오래돼서 패스. 그리고 2015년도에 발행하는 책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샀는데 봤더니 법령집 짜집기 한 거였어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진짜 그 정도로 재개발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책도 안 나오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입주했어요. 올해 입주를 했고요. 재개발 다 끝나서. 제가 지금 그때 이제 갭을 2,000 주고 샀다고 3,000 주고 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실제로 피로 보면 마피 한 3, 4천 주고 산 겁니다. 마피 3, 4천 주고 샀던 거고 제가 조합원 분양가가 4억 정도였으니까 25평이 거기서 이제 마피 한 2, 3천 정도 하면 게다가 지금 또 돈이 더 많이 남아서 2천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준다고 그러거든요. 한 마피 5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3억 5천 정도에 산 거예요. 근데 거기가 지금 가격이 9억 7천이가 돼요. 매매가가.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저는 이제 사실 운이 좋았던 걸 정말 몰랐으니까. 근데 저는 지금 왜 미리 선진입해야 되는지를 여기서는 후랭TV에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이런 경험을 했었고, 이런 식으로 시장이 흘러가는 걸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런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눈을 뜨게 된 게 그 다음에나 2016년 여름 좀 지나서거든요. 근데 그때쯤에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때 서울 재건축이 그때 이제는 한참 이제 좀 입질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 재건축이 지금 뜨기 시작하니까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때는 서울도 1, 2억이면 갭 투자가 가능했으니까 전세 끼고 투자 가능했으니까 그래서 시드가 1, 2억 있으면 그냥 서울에 좋은 집을 사고 만약에 시드가 2, 3천 뭐 이 정도밖에 없다 그러면 인천에 수없이 나와 있는 경매 물건 중에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물건을 사라. 낙찰 받아라. 왜냐하면 그때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인천 빌라 가격이나 재개발 지역이랑 아무 상관없는 인천 빌라 가격이랑 똑같았어요. 똑같은 연식이나 뭐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가격이 똑같았어요. 그러면 재개발 구역 지정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희는 이제 알잖아요. 근데 그게 지정됐는데도 프리미엄이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는 저평가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서울이 재건축이 뜨거우면 서울의 재개발이 뜨거워질 거고 서울의 재개발이 뜨거우면 이제 서울 인근에 있는 경기도의 재건축 재개발이 뜨거워질 거고 그게 뜨거워지면 인천 쪽까지도 당연히 다 퍼질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16년도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뭐 한 20년도에만 투자하셨던 분들이시라도 아시겠지만 인천 재개발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아시죠? 장난 아니었죠. 장난 아니었죠. 2020년도에.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간다고요. 근데 지금 후랭님도 재건축 재개발 괜찮은가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라고 물어보실 정도로 사람들의 인식이 안 좋잖아요. 왜냐면 지금 아무도 재개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그 흐름은 온다고요. 그러면 지금이 선점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사실은. 진짜 수익률이 진짜 이건 어마무시했죠. 어마무시합니다. 뭐 주식도 아니고. 와.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아직도 갖고 있다는 거. 거기 2개 했어요. 똑같은 거를? 네. 아니 근데 이때 3천 주고 산 건데 또 했어요, 하나를? 하나를 제가 3천 주고 몇 개월 있다가 이거 한번 후레이TV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몇 개월 있다가 물건이 사장님 하나가 더 나왔다고 연락을 줬어요. 근데 그때 이미 한 4천 정도 올랐을 때였거든요. 사장님 갭 작아요? 4천 정도 올랐을 때였는데 물건이 하나 더 나왔다고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더 하고 싶은데 저도 이제는 어쨌든 그때 당시에 투자 원칙이 어느 정도 시드는 남겨놓자였어가지고 그것까지 써서 하기는 좀 그런 거야. 그래서 주변에 제가 은행 일 하다 말고 한 20명한테 연락을 돌렸어요. 이거 내가 한 거고 지금 4천 정도 올랐는데 4천 오르기 전 가격으로 나왔다. 와. 그러니까 이거 지금 사서 바로 뭐 한두 달 뒤에만 팔아도 4, 5천 원 남는 거니까 할래라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투자 커뮤니티에서 알던 사람이랑 원래 친했던 친구들한테 다 돌렸는데 아무도 안 하겠다는 거야. 왜 나한테는 연락이 안 왔지? 그때 몰랐잖아요. 그때 몰랐잖아요. 근데 15년도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는 돌리고 나서 생각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은 동생 명의로 사야겠다. 그래서 동생한테 사라고 그래야겠다. 그래서 이제 동생 명의 통해서 동생한테 이제 대출 이빠이 땡기라고 해서 동생은 신용대출이랑 담보대출로 해서 투자금 하나도 없이 샀어요. 그냥 다 그리고 월세로 이자 내고. 그래서 그런 구조로 해서 이제 동생 앞으로 하나 해줬었죠. 와, 앞에 초반 투자가 엄청 장난 아니네요. 장난 진짜 아니었죠. 1, 2년 차 때 이렇게 했는데 이게 퍼포먼스가 이렇게 나오면 그냥 운이 좋았어. 그 시기가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제가 지금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안 좋은 시장에 투자하면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시기다. 그리고 그 시기를 언제가 좋은 시기인지 알 수 있는 그 눈이 중요한 거지. 사실 어떤 물건이 좋은지를 보는 눈은 그 다음이에요. 제가 그때 보는 눈이 좋았겠어요. 투자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근데 그때 했던 것마다 다 터졌어요. 제가 그때 15년도에 했던 용인 아파트 하나를 샀었거든요. GTX A 들어온다는데 구성역 있는 쪽에. 일반. 네, 일반 아파트를 샀었는데 그때 3억 2천 얼마에 원래 사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올려가지고 3억 3천 얼마인가 샀어요. 근데 그것도 한 3, 4년 있다가 제가 팔 때 이미 6억인가 7억 주고 팔았었고요. 명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최소 6억 이상 주고 팔았고 그 다음에 그게 지금 10억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저 팔고 나서 사실 좀 더 가지고 있을까 후회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시기에 샀으면 사실 뭘 사든 다 올랐다는 거죠. 지금 투자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때 샀으면 그냥 뭘 사든지 올랐고 20년도에 사신 분들은 좀 잘 샀어야지만 지금 괜찮은 거고 22년도에 사셨던 분들은 뭘 샀어도 다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뭘 고르는가보다 중요한 건 뭘 고르는가는 점점 시장이 많이 상승했을수록 떨어져도 덜 떨어지고 조금이라도 더 먹을 수 있는 걸 사야 되니까 뭘 고르는 게 중요해지는 거고 사실 지금 시점은 뭘 사는가보다는 그냥 사는 게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엄청 공감이 됩니다. 네. 지난 저도 8년간 유튜브를 하면서 어쨌든 이 바닥에 몸을 담고 그렇죠. 있었지 않습니까? 진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어떤 기술이나 뭐 이런 거는 두 번째 얘기고 맞아요. 이게 지금 시기냐 들어갈 자리냐 아니냐 맞아요. 이게 지금 보는 게 그래서 시류를 파악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타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분당은 이제 가격이 또 제가 한동안 분당도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가격이 또 회복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지금 들어가도 괜찮아 이렇게 추천하기는 좀 그런데 네. 제가 아까 재건축 재개발은 지금 괜찮을 거라고 봤잖아요.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이 바람이 불 때 어디부터 불겠어요? 선도지구부터 불겠죠. 그리고 이재명이 됐어도 이건 표심이 많이 걸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그거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럼 사실 여기 얘기한 거에서 제가 선도지구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것들은 다 얘기가 끝났죠. 다만 언제 새 아파트가 되는가 그리고 정말 거기서 기대했던 대로 선도지구를 이제 선도지구 1, 2, 3 이렇게 뽑는 이유가 그러니까 순환 재건축처럼 하기 위해서잖아요. 여기 다 이주 수요가 너무 많아지고 멸실이 한 번에 많이 생기니까. 근데 정말 그 계획대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물음표인 부분들이 있지만 왜냐하면 그렇게다가 엄청 딜레이된 게 성남 재개발이잖아요. 아까 질문 나왔던.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저는 그쪽은 좋게 봅니다. 양지마을 해야죠. 새 아파트 만들어 놔야지. 그리고 네. 제가 이거 되게 자주 얘기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이제 안양재개발 얘기 드렸었잖아요. 네. 안양재개발 하고서 이제 그 관리처분인가쯤 단계 때 거기 근처를 한 번 더 답사를 갔었어요. 제가 산 물건 근처를. 왜 한 번 더 하셨어요? 이미 샀는데? 저는 이제 수강생분들이 있으니까 궁금해하셔서 이제는 왜 거기 투자하셨는지 궁금해서 한번 가보시죠 해서 이제는 끌고 한번 돌았었거든요. 돌았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는 저한테 처음 물건 소개해 주신 그 사장님 부동산도 갔었는데 그때 사장님이 저희 여기 빌라 구역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에도 빌라 구역이 하나 있고 또 뭐 길 건너 맞은편에도 빌라 구역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는 요 재개발 구역은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이제는 들썩들썩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프리미엄이 한 3, 4억 됐었거든요. 제가 답사하러 갔을 때. 근데 여기도 들썩들썩 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빌라들도 사두면 괜찮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보라고 해서 이제 거기 빌라들도 이렇게 몇 개 물건 나온 거 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여기는 아직 구역 지정도 안 된 곳이었어요. 이 두 곳은. 그래서 저는 약간 보수적인 투자자라서 구역 지정도 안 됐으니까 그냥 보기만 하고 매수하지 마세요. 이러고서 그냥 수강생들 보시게 하고 그러고서 이제는 그날 답사를 마쳤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구역 지정도 안 된 저는 관처면 거의 끝 단계잖아요. 재개발에. 관처까지 갔는데 여기가 피가 3억 정도였다고 그랬죠. 3, 4억 정도였다고. 겨우 3억 정도였던 거죠. 3억인데 구역 지정도 안 된 곳이에요. 여기 프리미엄이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구역 지정도 안 되는데 프리미엄이 1, 2억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구역에서 제가 투자한 그 재개발 지역이 잘 가는 거 봤거든. 프리미엄이 얼마 붙는 걸 봤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단계별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단계가 많이 진행될수록 프리미엄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초창기 단계에 있어도 이미 성공 사례가 눈앞에 보이면 나도 이미 관리 처분이야. 거의. 그래서 진짜 프리미엄에 말도 안 되게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선도지구 선정됐을 때 선도지구 아닌 지역들 지금이라도 빨리 사라. 가격이 조정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가격에 사놓으면 선도지구 올라가는 것만큼 따라 올라갈 거다라고 해서 제가 매수하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제 회원분들한테.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런 사례들을 비슷한 사례를 여러 번 봤었고 그러면 선도지구가 진짜 새 아파트가 되죠? 그럼 나는 선도지구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지금. 근데 저거 보면 나도 저렇게 될 것 같거든. 그럼 사람들은 야 우리도 지금이라도 재건축하자고 해서 뭐 조합 설립하고 해서 만듭시다. 추진위원회 설립 비스무리하게 되죠? 그러면 이미 저 프리미엄만큼은 안 되겠지만 프리미엄을 따라가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은 제가 계속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추천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새 아파트 입주는 모르겠지만 돈 벌고 나오실 수 있는 매도 타이밍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이런 구조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년에 8년 주임사가 많이 풀릴 텐데 이 물건들이 시장의 공급 물량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8년 주임사 매도하시겠어요? 8년 주임사 낼 정도면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고 8년 동안 시장에 있으셨던 분들이거든요. 저라면 매도 안 할 것 같은데. 내년에 판다? 글쎄요. 8년을 묵혀왔는데 저는 매도 안 할 것 같거든요. 더 꽃이 필 것 같아요. 어차피 세제 혜택은 다 받은 상태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그동안 5%씩밖에 못 올려받았잖아, 전세가를. 그래서 전세가 올려받기만 해도 몇 억이 들어올 텐데. 그걸로 사겠다. 그래서 저는 굳이 매도할까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규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곧 규제 지역 확대한다. 아마 편집본 올라갈 때쯤에는 아마 저는 확대될 거라 봐요. 추가 규제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규제 지역은 확대될 거라고 봐요. 이제 또 퍼져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길이 확실해진다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될지. 이렇게 지금 막는 거잖아요. 막은 거지, 이렇게 막은 거지, 이렇게. 사실 퍼질 거는 언젠가 퍼질 거긴 하지만 제가 정부의 정책이 좀 더 빠르고 늦고 이렇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토어제를 다시 걸지 않았으면 성동구나 이런 데가 오르는 게 조금 더 늦게 올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토어제 걸고도 그 효과가 되게 미미한 것 같긴 하지만 토어제 걸고 나니까 주변으로 이제는 실거주 안 할 사람들은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토어제라는 도로 여기 딱 놓으니까 옆으로 갈 게 명확했던 거고 그러면 거기다 미리 토어제 발표 다시 재발표 나는 순간 샀어야지. 그러면 지금 이미 수익 꽤 났을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조정지역 했으면 그 지역을 보던 사람들 중에 못 보던 사람들은 다른 지역 옆으로 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15억 이상 만약에 뭐 대출 규제가 걸린다. 그러면 15억 이상을 살려고 대출을 받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제 뭘 볼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를 막았으니까 그 물길이 어디로 흐를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디로 가요? 15억 막으면? 15억 이하로 가겠죠. 이상을 못 살 거 아니야. 그럼 그 밑에 쪽으로 이제 그 자금들이 쏠릴 거고 아니면 기다리는 전세가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고. 왜냐면 야 15억 이하 거 사느니 그냥 나는 전세 살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 정도 눈높이에 있던 사람들이면. 하지만 취득세가 아직 안 풀렸는데 다주택자를 기대하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마인드가 항상 그쪽이라서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맞죠. 그게 맞죠. 실수요자 기반으로. 사실 매도를 하냐 마냐의 판단 기준은요. 싸냐 비싸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분양을 청약 당첨이 됐다고 잘한 게 아니라 10억짜리 동네에서 7억의 청약 당첨이 돼야지 잘한 거고 10억짜리 동네에서 11억짜리 청약 당첨이 되면 너 그거 청약을 왜 했냐 이거잖아요. 똑같이 청약으로 똑같은 아파트를 받은 건데 그 주변 시세 대비 이게 비싸냐 싸냐에 따라서 사실은 결정 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변 시세보다는 우리 지역이 지금 상승을 했냐 이번 상승장에 올해 있었던 이제는 메인 입지들의 상승에 편입해서 상승을 했냐 요거에 따른 건데 지금 자양이면은 아마 어느 정도 상승이 있으셨지 않았나 싶기는 하거든요. 자양동 정도면 좀 어느 정도 따라갔을 그날만한 입지라서 그래서 좀 따라갔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이 상태에서 더 오를 것인가 더 안 오를 것인가에 대한 판단인데 저는 저 정도 입지면 이걸 팔고 딴 데로 갈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파시냐? 왜냐면 저는 지금 아직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안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걸 팔고 딴 데로 갈 여력이 있지도 않은데 이거를 팔면 왜 팔아야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제일 먼저 들거든요. 그냥 보유하시는 게 맞죠. 보유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아마 지금 이거를 질문하시는 이유는 이걸 팔고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는 물건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가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그걸 맞출 수 있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맞출 수 있다면 그건 저는 사기꾼이라고 봐요. 그거는. 대부분 강사들이 그냥 강에 팔아먹으려고 그거 맞출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A, B, C, D 아파트 중에
누가 제일 많이 오를 거야? 이거 10번 물어봐서 7, 8번 이상 맞추는 사람도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냥 오를지 안 오를지가 중요한 거고, 지금 한양극동 같은 경우는 시장의 전체 상황이나 아니면 지금 그 지역이 회복한 정도를 봤을 때 다른 데만 지금 많이 간 애들만큼 회복한 것도 아니고 시장도 이제 크게 상승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져가면 당연히 가격 상승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이 자양극동 한양이 뭐 다른 지역들보다 1등으로 제일 많이 오를 거야 이거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물으셨던 거라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해 드릴 수가 없어요. 현재 기준으로 저평가되어 있는지 여부는 사실 다른 아파트랑 비교해서 뭐 데이터를 좀 보면 얘기해 드릴 수는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얘가 뭐 서울에 있는 어느 아파트보다 많이 상승할 겁니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는 저는 없어요. 유동성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유동성이 늘어날 때 늘어나는 거의 대부분은 부자들한테 먼저 간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봐도 상위 10%가 전 세계 부의 80몇 %인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의 나라에서 구조가 비슷해요. 그러면은 이 유동성이 똑같이 뭐 10%씩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1억씩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1,000만 원 늘어난 거예요. 고작. 그러면 내 자산이 1억 1,000이 됐어. 근데 100억씩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요, 10%는 110억이 된 거예요. 나는 1,000만 원 늘어났는데, 이 사람은 똑같이 10% 늘어났는데 10억 늘어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집값이 그만큼 많이 오르지도 않았겠다. 그럼 살 수 있는 여력이 되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집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동성이 충분히 다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만의 세상에서만 물이 흘렀던 거고 유동성이 그래서 그들만의 세상만 그릇이 채워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요게 이제 그들만의 세상에 들어가 보려고 계속 또 왔다 갔다 하시던 분들이 여기 이제 못 들어가게 됐네 싶으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채워지는 그런 구조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물이 안 흘렀다, 안 퍼져나갔다가 아니라 그냥 거기에만 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내에서 퍼져나갔던 거고 근데 그게 이제는 조금씩 그로부터도 지금 벌써 1년 정도 지났으니까 유동성이 더 쌓였으니까 좀 더 넓게 퍼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그 관점으로 보면 파주도 지금 뭐 물길이 끊겼잖아요. 평택도 물길이 끊겼잖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평택이나 평택 쪽으로도 결국에는 흘러갈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었고 그거는 결국 이제는 물이 계속 위에서부터 흘러서 위가 이제는 제일 비싼 데가 위잖아요. 위에서부터 흘러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아직 여기 안 닿은 거죠. 물이 안 흐르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내가 정말 속가낼 물건이 없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괜찮다 어느 정도 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버틸 수 있게 현금 흐름을 어떻게든 만드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라서 뭐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 월급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현금 흐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이제 알이 깨고 나왔냐 못 나왔냐 요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이 깨고 나오기 전에는 사실 안이 전부의 세상이잖아요. 근데 알이 깨고 나오면 야 세상이 이렇게 늘려봤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 알을 못 깨는 건 사실 여러분들의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만 알 안에서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알 안쪽의 세상만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깨드리려고 이런저런 그 수업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오거든요. 무료 특강으로도 가져오고 그래서 그런 쪽을 통해서 어쨌든 뭐 꼭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알을 깨주는 그런 수업들이 있는지 또 꼭 부동산에만 그 매몰되지 마시고요. 이게 알도 여러 가지 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시라는 알이 있고 아니면 그 월급쟁이라는 알이 있다면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부동산 투자라는 알에 갇혀 있어요. 이게 부동산 투자는 예를 들면 월급쟁이 알이 요만큼이라면 부동산 투자라는 알은 요만큼인데 여전히 알이야.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수강생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저는 알을 깨고 나왔는데 이제 양계장 밖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과 알이라고 표현했는데 알을 깨고 나면 사람들이 알을 깨고 나서 새로운 세상이 있는 거 아는데 이게 또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세상 밖에서는 더 큰 세상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까지만 오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알은 깨고 나왔는데 월급쟁이는 알은 깨고 나왔는데 아직 양계장 밖으로 못 나오신 거예요. 양계장 밖으로 나와 보면 야, 돈 버는 방법이 부동산 말고도 이렇게 많은데 라는 게 보이시고 사실 정말 여기 사실 부동산 투자도 부동산 투자지만 부자 되고 싶어서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돈을 정말 많이 벌려면 결국에는 사업 같은 현금 흐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유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시작을 해도요. 시드머니는 언젠가 없어집니다. 몇 채 투자하면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 부동산 오를 때까지 손 빨면서 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 아니면 사고 팔고 하면 되지 않아요? 이럴 수 있는데 그 세금 빼고 이렇게 하고 나면 진짜로 별로 남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 팔고 하다가 막판에 잘못 물려버리면 그동안 번 거 다 날려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어딘가에 풍부한 현금흐름이 들어와서 시드가 계속 빨리빨리 모여야 그래야지 이제 부동산 투자도 뭐 몇 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쌓아나가는 식으로 하면서 이게 나중에 한 번에 돈을 버는 구조를 가져오면서 팡 하고 늘어나는 거지. 사실 부동산 투자만 해서는 결국에는 시드 많은 사람과 시드 적은 내가에서는 시드 많은 사람이 이기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부자가 되려면 현금 흐름을 늘리는 방법을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를, 그리고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버티기 위해서라도 그런 거 한두 개 정도는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근데 제가 옆에서 봤지만 예. 굉장히 다양한 부업들을 소개해 주잖아요. 어떻게 예. 그렇게 겹치지 않고 그런 사람들 찾아내신 거예요? 진짜 다양하던데? 크림도 있고 사물함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진짜 엄청 이게 많아요. 안테나를 돌리다 보면 관심이 그냥 걸리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니까. 진짜 무궁무진하던데요. 네, 엄청 많아요. 진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저는 볼 때마다 아니 이게 된다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다 되잖아요. 응.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그 에어비앤비, 제가 혼자 나왔던 건 에어비앤비 때가 마지막이었으니까 네. 그때 에어비앤비 했던 거 그때 촬영했던 노량진은 오픈을 했고요. 오픈해서 세팅했고. 지금 월에 100한 30씩 남아요. 매출이 200만 원 넘게 나오는데 매출이 200 한 20, 3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월세 60몇만 원 빼고 그다음에 청소비 빼고 나면 한 100 얼마 정도씩 남는 거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지금 하나 또 세팅해서 거기도 이제 이번 달부터 돌리고 있는데 이번 달에만 한 170, 180만 원 이미 예약이 찼어요. 그게 신길이에요? 구로.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실림. 이제 바빠서 원래 세팅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세팅을 못해서 그렇긴 한데 이제는 실림 거 마무리 준비해야 되고. 그럼 3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네. 에어비앤비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차은우 대 바람. 무주택자분들은 지금이라도 사세요. 저는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좀 눌림목이 있을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공포 심리가 있으니까. 공포 심리가 있어서 눌림목이 있을 거라고 봤지만 그게 있어도 저는 추석 때 이후에는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왜냐하면 공급 부족 구간에 들어온 건 맞고, 그리고 지금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구간인데 원래 6월, 7월은 거래가 많이 없는 시기예요. 근데 거기에 대통령도 부동산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대통령이 됐으니 사람들의 공포심과 또 거래가 그만큼 적은 겹쳐지면서 눌림목이 있을 수 있는데, 추석 이후에는 어쨌든 실수요자들이 전세든 월세든 뭐든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조금 더 이제는 그 공급 부족이라는 그 상황이 좀 더 직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고요. 추석이 아니면 뭐 내년 2월일 수도 있고 그게 좀 어느 시기일지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재명 그 선거 결과 나오기 전에도 이재명이 대통령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래도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지금 사라. 어차피 지금 싸다. 그냥 몇천 뭐 1억 더 싸게 사고 뭐 몇천 싸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사서 결국에 벌고 나오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살 수 있는 거에서 제일 괜찮은 걸 하나 사라라고 저 회원들한테도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지금 무주택자분들한테도 똑같이 지금 뭐 조정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정지역 걸리면 그만큼 또 하락이 좀 일부 나올 수도 있고 심리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에 용수철에 말씀드린 게 결국 시장은 공급 수요 이론에 따라서 정책으로 아무리 뭐 지지고 복구를 해도 이 용수철을 눌렀다가 나중에 한 번에 튀어나오느냐 아니면은 뭐 늘려놨던 게 나중에 한 번에 줄어드느냐 요거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에는 갈 길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과거 사례로 말씀을 한 번만 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문재인 정권 때 마지막에 했던 임대차 3법이 저는 용수철을 늘린 거였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여력이 남아있던 시장이 아니었는데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를 팍 올려버리면서 용수철을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이 빠지니까 용수철이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저는 이 하락의 시점이 온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이제 금리까지 더해지니까 어떻게 보면 더 압축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가 좀 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용수철이 다시 이제 원래대로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또 뭔가를 해서 눌러놔도 결국에는 그동안 눌려 있었던 시기만큼 못 올랐던 게 1년 만에 한 번에 다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이렇게 되는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천 1억을 더 벌 수 있는 아파트를 찾고 그런 시기를 찾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 신이 아니면 못해요. 사실 어떤 변수가 터질지 모르고 어떤
정책이 나올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시기에 사면 다른 때보다 1억을 더 벌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아무도 장담을 못 합니다. 근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시기가 싸다는 거고요. 시장이 아직 본격적인 시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시는 게 저는 제일 현명한 현실적인 판단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장난 아니겠다. 아, 그쵸. 그럼요. 지난 장에도 대부분 다 2배씩은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최소. 예. 근데 지금 뭐 그 정도도 안 됐는데 이제 시장이 또 하락할 거다라고 하는 건 저는 너무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거의 하락 얘기가 쏙 들어가는 거. 네, 그쵸. 일부 전문가들 빼고는 진짜 다 일부 전문가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인플루언서? 네, 일부 인플루언서 빼고는 네, 거의 다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